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이슈와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얼마 전 AI 교과서와 관련해 각종 출판사들의 수학 교과서들이 대거 평가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반면 다행인지 혹은 우려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어 교과는 2개를 제외하고 평가회에 원활히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 문장 구조 등의 제약으로 언어 교육에서는 상상치 못할 한계치를 교육평등이라는 베이 아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의 생산성이 무한대라는 언어학의 기초 중 기초를 무시하는 것으로 학계에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매번 교육 과정에서 조금씩 늘려갈 뿐 한계를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 수나 문장 구조의 제한을 무한대로 해버리면 아마도 수능은 단어 암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약들을 통해 수능 문장들이 어센시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이 중도를 찾아야 하겠지만 영어 교과의 교과서들이 평가회를 간단히 통과했다는 점은 축하할 일이기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의 영어 교과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수의 팟캐스트 특별구성 2편 시작합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아마 릴리즈 되는 시기에는 완전히 이제 추운 계절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름 옷을 집어넣고 긴팔 옷으로 옷장을 다 이제 대체를 했죠. 대단한 옷장은 아닌데 어쨌든 손에 잘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을. 그래서 이게 계절이 빨리 가는 게 되게 신기하고 특히 이번 2024년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빨리 가는 한 해인 것 같아요. 벌써 후반기이고 또 다음 학기에 해당하는 내년 봄의 어떤 구상도 벌써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무색하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2024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네, 지금 계절감을 통해서 이제 속도감을 지금 또 막 느끼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되게 시원해지긴 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일주일째 좀 더운 그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상 기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을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그리고서 이제 바로 또 엄청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생태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은 더우면서 시원한 그런 초가을, 늦여름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추석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추석에는 그 옥상에서 달 보면서 고기라도 구워 먹는 게 맛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와, 이번 추석에 진짜 더웠거든요. 진짜 이번 추석에 정말 에어컨을 정말 그렇게 빵빵하게 틀어본 추석은 맞아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에마쌤 어떻게 지내셨나요? 추석 때 생각해보면 달 볼 때는 긴팔을 입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혀 네, 맞아요. 입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학기 강의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쉬는 날이 많거든요. 공휴일도 생기고 휴일. 기존에 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생겨난 오랜만에 공휴일도 온라인 있잖아요. 강의를 네, 근데 그게 하필 화요일이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를 찍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 기억.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느낌을 다시 되살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휴강을 하면 무조건 강의실을 잡아서 대면으로 보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고 난 후에 줌이나 영상 강의로 보강을 해도 된다. 이게 용인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에 한편으로는 좀 그렇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풀 온라인 강의도 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네, 그냥 뭐 한두 번 보강 정도는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당연히 보강도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문의를 좀 했었는데, 영상으로 해도 된다, 줌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어중뛰게 그 쉬는 날 있었으면은 그 교수님들 그냥 휴강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강 일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다들 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영상으로도 된다고 그러면 뭐 아주 좋은 네. 시대가 왔죠.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희? 네. 네? 네, 저번 최영수의 팟캐스트 특별 구성 1편에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큰 갈래인 총론과 인간상 그리고 소양의 이제 변화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나쁜 말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말도 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우려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우리가 어쨌든 이걸 시행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그 사람들로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이 개정 방향성과 총론을 가지고 2022년 영어과 개정 세부 교육과정을 들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전히 이제 뭐 신생학자들 아직 혹은 조금은 밖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학문적 그리고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적 소양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뽑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어과 개편에서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이제 성취 기준의 변화, 그리고 학년별, 학교 급별 연계,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어과 개정의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로 저번 화에 소개한 총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협력적 소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로 자신의 참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 역량. 이거는 이제 자기 주도성과 관련된 역할이죠.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것도 뭐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뭐 생태교육까지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수의 공감, 배려, 관용, 문화 정체성 및 언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역량으로 각각 영어로 전달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심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receptive, productive 중에서 이제 productive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그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이런 역량의 설명들을 보았을 때는 총론과 인간상이 꽤 맞게 잘 짜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목표와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생태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 사회에서의 그 지식, 아니면 비판적 수용,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영어과의 목표 설정에 기존 4스킬을 그냥 다시 이화 표현, 그러니까 뭐 receptive랑 proactive라고 할 수 있죠. 를 묶어 포함시키고 각각 영역의 이해는 보기, 그리고 표현에는 제시하기를 이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보기와 이제 제시하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쪽 보는 것과 이제 제시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사실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이제 세 가지 범주인 지식 이해, 그다음에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분류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학교 급 간의 연계와 위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가 계속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학군별 혹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계가 너무 안 돼 있다.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굉장히 안 돼 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초등학교 연계가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영어 특히 뭐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을 안 본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그 교육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저학년 초등학교, 그러니까 3, 4학년과 5, 6학년의 갭이 또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괴리도 좀 문제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굉장히 이런 위계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성취 기준수를 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초중 경우에는 시수가 그대로 이행이 돼요. 바뀐 게 없어요. 시수 자체는. 그리고 고등학교만 선택 과목 때문에 영어과 시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성취 기준 수는 아까 시수는 똑같잖아요. 초중중이. 근데 초등중은 성취 기준 수는 초등중은 떨어졌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대로이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과를 합쳐놓고 그다음에 포스킬이 됐던 거를 두 개로 묶으면서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중의 성취 기준 수는 떨어졌고 고등학교는 필수 과목인 공통 영어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취 기준을 채워야 되니까 성취 기준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교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세부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심미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기준이 신설이 되었고요. 파닉스 교육을 굉장히 강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읽기 쓰기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었던 저학년과 고학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 소양 역량, 그다음에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뭐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이 성취 기준에 포함이 되었고 신설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해와 표현 목표 역량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읽어보면은 사실 신설이기보다는 나눠졌던 걸 다시 합쳐서 이제 통합교육 하겠다는 것으로 약간 뉘앙스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뭐 4스킬로 나눠졌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막 짬뽕으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센시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쓰고 아니면 읽고 쓰고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립세티브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립세티브, 프로덕티브 이거를 연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교육의, 그러니까 언어 교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합치고 붙이고 떼고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 기조에 따라서 이거를 합친고, 그 다음에 또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각각의 그 요소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면 다시 이제 떼고, 약간 이렇게, 이거는, 네. 아주 옛날 고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고대, 교육 역사학 같은 거 같이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다 하나로 가르쳤잖아요.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급에서는 원래도 존재했던 선택 과목들을 이제 재구조화를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우리도 몰랐고, 우리도 잘 와닿진 않았지만 사실 선택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영어 교과에서도. 근데 그냥 학교가 되는 대로 아니면은 그냥 학교에서 열리는 대로만 들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 신설되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이 신설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비즈니스 영어도 여인지 들어가고 아, 뭐 실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이제 뭐 대학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들을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면서 과연 일반 교사들이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너네가 언제 한번 무역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영어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 선생님들 뭐 교대원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저기 어디냐 그 사범대 기준으로 토익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네. 토익 거의 안 보고 차라리 토익 볼 보면은 토플 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익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이러면 토익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 좀 우려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에도 개정이 되는데요. 이제 교수 학습에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1화에서 얘기를 했었던 문제점 혹은 뭐 우려점, 그 디지털 AI 교육 환경 반영 및 실생활 맥락과 연계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공표를 했어요. 이제 디지털 무조건 써라. AI 교육 무조건 써라. 환경 반영해라. 그리고 거기에 원래도 하고 있었던 실생활 맥락 및 연계. 근데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생활에서 연계된 혹은 맥락에 맞는 걸 하려면 단어 수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제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교수 학습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평가입니다. 저희가 뭐 1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서는 이 문제가 그 역량 함량 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역량을 함량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니까.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개별 맞춤형 평가. 어떻게 하라고? 네. 개별 맞춤형 평가를 실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평가. 이런 그 다양한 목적 및 방식의 평가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다양한 목적 및 방식의 평가. 평가를 지금 2개 쓰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수행 평가랑 지표 평가. 네네. 근데 이거 말고 더 쓰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방법을 이제 제시하라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살펴본 영어과 개정입니다. 뭐 1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살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뽑은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취 기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 총론에서도 봤지만 너무 근본적인 것이 모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데도 어렵고 실행하는 게 더 어려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영어 교육 전공 내지는 이제 영어 교육 세부 성취 기준 뭐 이거는 사실 되게 구조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우선적으로는 이제 세부 기준을 잘 이제 준비 마련해 놨어야지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평가에서도 시험 출제 내지는 시험 출제 문항들의 배경 영역 같은 것들을 잘 분배시키는데 이제 참조 요소로서 쓰인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요소인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수업을 기획하거나 커리큘럼을 기획을 할 때 이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이제 수업 내지는 어떤 교과목을 이제 들었을 때 각 시간별로 내지는 각 학기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확인을 하고서 수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혹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이 성취 기준은
항상 늘 순기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예전 교육 과정보다 더더욱 이제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좀 더 구조주의적인 그런 이제 언어를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영역을 나누고 단계를 나누고 또 발달 단계별로 이제 그 목표할 수 있는 그런 형식 주로 이제 형식 내지는 구조주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더 강화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성취 기준을 딱 타겟팅을 해놓고서 수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지 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얻었는지를 이제 보기에 더 좋은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어떤 가이드라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의 성취 기준을 가져가는 거는 뭐 우리나라 특성상 되게 일반화돼 있고 이미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여전히 이게 우리 예전에도 잠깐 이제 비공식적인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내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학과 내신을 이제 평가 문제로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등급을 부여하는 이 시스템에서 주로 작용했던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변별력이고 그다음에 문항의 분포인데 사실 이 성취 기준이 상당 부분이 문항의 분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때로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고 뭐 그랬었는데 요번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 때는 이 성취 기준이 정말 이 성취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이용이 될 수 있겠는지가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이야기할 수 있다, 뭐 묘사할 수 있다 이래놓고 이거를 성취하는 성취 문제는 객관식으로 늘 우리가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뭐 수행 평가들도 대부분이 과제 내지는 프로젝트 형식인데 그런 어쨌든 좀 역동성이 요구가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성취 기준들이 그런데 잘 맞춰지고 매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교사분들의 그런 노력 내지는 그런 개별적인 성찰 내지는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구체적인 반면에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어쩌면 되게 통합적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뭐 만약에 내가 되게 확실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성취 기준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다. 그리고 뭐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그런 목표를 막 이렇게 도식화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그리고 대부분의 표현을 되게 중복되게 썼고 그러니까 되게 총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영어과는 약간 좀 복지부동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그 가운데 작용하는 그런 뭐 디지털 커리큘럼과 교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되게 지금 학교 현장 내에서도 되게 큰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15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철학적 툴을 계속 유지를 하되 요구되는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잘 들어서 좀 핵심 변화부터 반영을 하면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제 여기 우리 이 연수 자료에도 왜 표준화된 그런 서구 교육 과정을 다시 언급을 해서 따르고 있는지 한국적인 것을 더 강조해도 좋은 때인데 이미 한국도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뭐 CEF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트풀이라든지 이런 거 참조했었어도 솔직히 참조 안 했다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CEFR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어 교육을 이제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유럽 표준을 참조했다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가? 벤치마킹 했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한국적으로 더 잘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우리가 어쨌든 중거 타당도를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준이 유럽의 어느 나라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늘 물론 가끔 그런 게 유용한 때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수능에 포함하면 미국의 SAT를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상호 인정을 하는 그런 편리성의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개정 교육 과정을 이제 언급하는 게 좋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누군가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교육과정 영어과 과정의 개정이 2022년 기준으로 새 개정이 되었을 때 독특한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기대되는 어떤 그런 성취 내지는 수행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개정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변화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변화는 별로 없다 보니 그 미세한 변화에서 어떻게 누락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교육 현장 내에서는 어쨌든 교교 학점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교과라든지 뭐 이런 변화에 되게 휩쓸리다 보면은 이것과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되니까 좀 살펴볼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요구되는 되게 급물살과 이 개정 교육 과정의 이 영어과 성취 기준 내지는 영어과 어떤 개정 사항이 서로 정박을 내고 있는지 엇박을 내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현장에 없은 지 되게 오래됐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아마 연수를 다니고 있겠지. 이게 연수를 계속 1년째 아마 지금 받고 있었을 것 같은데 교사로서 지금 이 정도면은 시행 직전 연수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본 느낌은 이걸 봐도 이렇게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미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거나 둘 중 하나는 그냥 계속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연수해서 받고 있다가 당장 이제 반년도 안 남은 시기에 이제 새 디지털 교과서랑 뭐 고교 학점제로 뛰어들어가야 되니 되게 큰 자율적인 티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저는 전자가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식의 개정을 했다라는 거는 뭐 15개 개정 교육 과정보다 큰 느낌은 없는데 현장의 변화가 되게 큰 그런 엇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살짝은 드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잘 만든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여기가 이제 선택교육과정 표 우리 이제 자료로서 27페이지에 이제 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과목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대부분 예전에 이제 과목 교재 제목은 대부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맞아요. 독해도 있었고 장문도 있었고 직무 영어나 비서 영어 이런 것들도 사실 고등학교에 있었죠. 근데 실업계 학교들에서만 주로 쓰던 거고 사실 그마저도 채택을 안 했던 맞아요. 학교들도 사실 많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실용 영어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문제 물론 문학 읽기 이런 건 이제 제가 못 보던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교재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또 검인정 수가 적었던 이유는 결국은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에서 봤을 때 이 교재들이 되게 그 입시 위주의 평가와 되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부 내신을 제외하는 건 다시 수능 문제나 EBS 문제집을 교재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교재들이 원래대로라면은 메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대체 교재나 보충 교재들이 메인이 되는 그런 촌극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요번에 다시 이거를 강화해가지고 잘 이제 선택 과목의 교재 내지는 교과목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시키겠다 했을 때 우리가 지켜볼 문제인 거죠. 이게 이거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교과가 많이 개설될 수 있는 폭을 이미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렇게 개설을 실제로 했으면 개설했을 때 개설한 과목에 특수화된 교재를 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과거엔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봤다 보니 모든 학교들이 막 인문계는 수능 문제집 내지는 EBS 문제집이 반드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그 성취 기준을 교과목별로 되게 나눠가지고 성취를 교과목별로 다르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개정 교육 과정, 특히 영어과 교육 개정 과정이 단순히 이제 말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과목별로 배우는 것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학생들이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 하게 될지 이제 우리 같이 고민해볼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과목들을 모든 교사들이 다 열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 결국은 이제 선택적으로 개설도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이득도 줘야 되고 이렇다 보면은 되게 개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이제 기후이길 바라는 거죠. 네. 에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네네. 발표를 해주신 자료를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이거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영어과에서 얘기하는 영어과 목표 역량이 지금 원래는 4스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개로 나뉘었던 걸 이해와 표현으로 분리를 하고 안에 상호작용이라는 걸 키로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해 안에 보기라는 영역, 그리고 표현 안에 제시하기라는 영역을 넣은 게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 이상으로 뭔가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매체를 통해서 뭔가 수용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미지, 소리, 영상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굉장히 좀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 사용하는 이 생태를 돌아봤을 때 진짜 문자 언어로만 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실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약간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이 언어 사용 목적 중심의 교육 내용 영역 구성을 보면 이해 영역 안에서는 말이랑 글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미지, 동영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표현에 보면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이랑 글로 자기 거를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이외랑 동일한 영역인데 이미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에는 동영상이 들어있지 없죠. 않다는 점이 되게 네.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의도하고 빼신 건지 아니면 뭐 의도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동영상이 없구나라는 점이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또 되게 다양한 교과들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습자들의 이 니즈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을 열어주는 게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영어 교사분들이 한 3-4분 계시면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재학생 숫자에 따라서 좀 더 많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뭐 대형 학교야 이런 게 뭐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쳐도 학교 사정상 정말 뭐 1-2분? 밖에 안 계신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또 뭐 지역 공통 교육과정 이래서 학교 뭐 한 10개가 묶어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학급을 담당하고 옮기고. 네네네 어느 학교에서 뭘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열리는 교과목들이 정말 뭐 아까 언급해 주셨던 과목들이 있어요. 무역 영어, 뭐 실용 영작문, 뭐 비즈니스 영어 회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학교 안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온 사람 입장에선 무역 경험, 비즈니스 경험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학습자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르친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저는 토익 공부를 하고 토익 강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게 되게 수업 준비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것마저 없으셨으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그렇죠. 많이 토로를 하시고 이번에 무역영어라는 과목을 내가 배정을 받았는데 이거 교재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중에 무역영어 뭐 자격증 준비 교재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네네. 보면서 나 지금 거의 뭐 수험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준비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심화 이제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연계 교육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성취 기준이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 그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그 기술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강사로 뭐 돌린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학급별로 그러니까 아까 에마 쌤이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개 학교가 묶어가지고 네. 이걸 했을 때 나중에 평가가 진짜 지옥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취 기준이 되게 모호한 그런 평가들은 나중에 생기부나 아니면은 그런 거 쓸 때도 아니면은 정답표를 만들 때도 불가능해요, 그게. 이 성취 기준 보고서 대부분 그 정답표에서 이게 역량이 돼가지고 됐다라고 기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게 모호하다면은 나중에 학부모들의 포화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제도적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학점제, 뭐 자유학기제 이걸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 과정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처럼 업데이트를 안 하면 시행이 안 돼. 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보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전체 이제 교육과정하고는 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된 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이제 이거를 직접 가르쳐야 되는 교사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있겠죠. 이제 계도 기간이 좀 있겠죠. 초반에는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하고서 좀 봐주는 시간이 있겠는데 아마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을까. 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번 내용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많이 강조를 했던 연계 부분입니다. 이 중학교, 초등하고 중등 연계, 그 다음에 중등하고 고등 연계뿐만 아니라, 여기 이번에는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연계까지도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개정이 된 내용만 보면, 과연 연계를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개정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고질적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연계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이 괴리가 생길 것 같은데 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이 개정 교육 과정의 개략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학교급별 연계라는 그런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네네네. 진짜 제도적으로 어떤 특정 교육기관 사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 사이에 네네. 실제로 과목 내지는 교수 학습이 이렇게 연계돼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은 학교마다 나가는 내용과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 또 지역별로도 다르게 되는데 이게 진학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 연계가 안 되는 그런 현상 되게 크게 나타나고 네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연계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강해서 사실은 이게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이랑도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사실 학제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를 4년 다니고 초등학교를 5년 다닌 다음에 고등학교 3년을 다닐 때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좀 더 교육 과정이 더 넓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이래도 이제 각 교육기관별로 그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건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교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년별 교육 과정을 최대한 이렇게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장려를 하고 또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를 잃지 않고 그 교과목을 똑같이 흥미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입학 전에는 흥미가 있었는데 입학 후에 흥미를 잃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방편이 오히려 필요하지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로 그거를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그 불연결성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그런 일은 좀 막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여전히 과제가 좀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소위 말하는 그런 브릿징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게 될 때 약간 좀 용수철처럼 스프링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교 때부터는 평가라는 것이 물론 이제 자유학기제가 있긴 하지만 네.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평가라는 것에 의해서 평가에 맞춰진 형태로의 그 학습에 대한 적응의 시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시간과 교육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요새 예전에는 가지고 있던 뭐 예비 소집 이런 기간에 해당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기간을 막 플레이스먼트 기간으로 활용을 해서 우열을 나누는 형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브리징 기간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교육 과정이 되게 유연성도 커지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많이 커진다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일 학습자들이 많다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게요. 학습자들이 이렇게 더 세분화될수록 놓쳐지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성취 기준 중에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점, 그리고 연계 관련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얘기를 할 때 항상 많이 지적이 됐던 게 3, 4학년이랑 5, 6학년이 너무 다르다. 3, 4학년은 그냥 뭐 단어 수준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소리를 인지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갑자기 5, 6학년이 되면 단어 수도 확 늘어나고 뭔가 글을 읽는 요구가 되면서 그때 좀 탈락한 학생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 교육과정 만드는 쪽에서도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교육과정 안에서는 어쨌든 3, 4학년 때 단어 수준에서 벗어나서 문장을 보고 따라쓰기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 4학년에서도 직접 문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문장이라는 길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 또 약간 아쉬운 점은 이 교육과정 짤 때 영역명을 이해와 표현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해 안에 보기 그리고 표현하기에도 기존에 뭔가 말하기 쓰기가 아닌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제시하기라는 것도 성취 기준 안에 다 녹아져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막상 성취 기준에 묘사가 된 것들은 다 기존에 듣기 읽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성취 기준 안에서는 보기를 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라는 용어 사용은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 교과서 얘기를 잠깐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보기하기가 제시하기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AI 교과서에서 내가 그 무언가를 넣고 그다음에 AI한테도 제시를 해줘야 얘도 산출물을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뭐 그 산출물을 가지고 그 저기 누구냐 뭐 교실에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같이라든지 이걸 보여주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성취 기준에서 이거를 굉장히 모호하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교과서도 이 성취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플러스 또 제가 정말 약간 뭐랄까. 저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뭐, 초등학교 급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쉬운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등급이 올라가면, 쉬운을 빼요. 네.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성취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평가 기준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렇게 써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요. 왜냐면, 네. 성취 기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쉬운이라는 표현이 네.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맞아요. 쉬운이란 무엇인가? 네. 물론 성취 기준에서 쉬운은, 단어의 몇부터 몇 가지, 렉시콘, 를 따져가지고, 렉시콘 네. 수준이 몇을 가르치며,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제약을 걸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올바르진 않지만, 우리가 쉬운이란 단어라는 그런 그 표현이라든지, 근데 또 재밌는 건, 어려운 표현이라는 말은 또 없어요, 성취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학교의 상황도 너무 다르고, 그쵸. 네. 그리고 그 학교 환경도 굉장히 네.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학생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을 너무 묶어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쉬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표현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쓸 거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간의 합의가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합의를 그냥 니네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번 연애 해봅시다 라면서 네. 이제 그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학교 네, 내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정도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대충 써놓고 니네 알아서 해, 약간 이거랑, 그래도 우리가 이게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잘 썼으니까 니네가 웅신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요 정도 있으니까 그 거리에서 니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허용을 해줄게.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막 교육청에서 막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근데 그 교육청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조차도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교육과정에서 쉬운이라는 단어라든지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느낌이랄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참 개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정이 매년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개정이 어려우니까 매년 일어나지 않는 안 돼요. 거예요. 매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매년 하면 아마 어떤 대통령이든 매년 교육과정이 하면은 바로 탄핵이 일어날걸요? 왜냐면은 학부모들이 일단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입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학습을 학생들에게 해주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가 교육자로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 AI 교과서 근데 이제 AI 교과서를 넣어야 하고 디지털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 그거를 꼭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실생활 맥락과 연계된 교수를 넣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툴로 AI 교과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로. 이게 만약에 그냥 교사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거는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AI 교과서로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AI 교과서를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뭐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든 건지 도구가 아니면은 이걸 위해서 도구를 만든 건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블렌디드 수업 뭐 우리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아, 플립드 러닝 코로나 때 다 해봤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가입니다. 맞아요.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육 학습, 교수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평가도 다양해져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왜냐면은 개별화 시켜라. 뭐 자기주도성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개인화 시켜가지고 개인화된 학습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서 평가는 똑같은 지필고사를 봐요. 그러면 이 형평성 어디 갔습니까? 공정성 어디 갔고. 그리고 그 내용도 다 다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에세이 쓰는 게 최고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시험이 지필고사도 그러니까 그 객관식도 있겠지만 에세이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고등학교 보면은 그 에세이를 통해서 AB가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통합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증명하게 할 수 있는 글이나 혹은 이제 뭐 발표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젝트 발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피치일 수도 있고 뭐 포스터 발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1. 따라갈 학생이 있을까? 2. 그걸 평가할 교사가 있을까? 3. 우리는 시간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수 학습을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평가를 다양하게 하라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벼랑 끝으로 몰았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쓰고 그다음에 개별별 맞춤형 써라. 완전히 그 박아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변화 방향이 이제 여전히 표준화 시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줄 세우기나 등급형 평가에서도 그 평가의 등급은 또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간다든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상충하는 가치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수업 내지는 어떤 교육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자료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각종 기술을 통해서 이제 꽤 하는데 여전히 입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영어라는 교과목은 예전에 비해서는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준화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통적인 수업 중심의 교사 중심의 수업 중심의 그런 실행 방법은 상당히 뭐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얼마나 가르칠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교과목이 학생들의 어떤 소양을 다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그 과목 말고도 수많은 과목을 들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늘어지게 쫙 가르치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과목을 들었으면 이러이러한 분야들은 커버가 됐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명확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압력을 이제 교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 독해 1이다. 그럼 독해 2와 안 겹치면서 독해 1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은 반드시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가 다음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강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수요 중심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요 중심의 영어 학습이 될 텐데 이들이 여전히 입시라는 것을 치르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정시와 수시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아마 들으려고 하는 영어 수업의 양과 종류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 이후에 원서 접수에 유리한 과목들을 수강하려고 할 것이고, 수시를 하려는 학생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생기부의 질적 그런 측면에 또 맞춰가지고 또 영어 수업을 들으려고 할 텐데, 이제 이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수 학습 플러스 이제 평가까지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되게 좀 고민인 거죠. 아무리 영어가 덜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표준화 시험 플러스 단순화 평가가 이제 요구되고 그렇지만 정작 수업에 대한 어떤 요구는 좀 더 다양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간의 협력이 좀 많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할 일을 채우면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같은 교과목, 적어도 같은 교과목 내선 상당히 유기적으로 교사들의 어떤 티칭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단순하게 학년별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 학년이 다 같이 아마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1 과목과 고3 과목이 되게 나눠져 있어서 학년부가 있고 과목별 학년 그런 구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1학년 과목, 3학년 과목에 대한 구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구적인 그런 시스템처럼. 그래서 이제는 부서별로 영어 학과 과목별로 이제 좀 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진다라는 거는 좀 부차적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취 기준이 그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별로 그러니까 학년별로 없어지고 그냥 통합으로 바뀌어버리면은 1학년하고 3학년하고도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교 네네. 학점제라는 것이 물론 학년별 구분 교과목 내지는 과목 코드를 다르게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고교 학점제는 아닌 거죠. 되게 절충안인 거죠. 그래서 네네. 방향성은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대부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과도기적 단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일의 짐작을 할 뿐이지. 이게 궁극적으로 수능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구나. 아니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진짜로 해가지고 진짜 성취 기준을 묶어서 1학년, 3학년이 같이 들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2학년, 3학년이 같이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덕화쌤이 얘기처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정말 쭉쭉 치고 나가고, 정말 못하는 애들은 무슨 수업을 들어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평등을 위할 거냐, 아니면 엘리트주의로 갈 거냐.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는 짬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바이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가고. 추구하는 바는 엘리트로 줄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육과정은 평등을 원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성취 기준하고 학습이랑 평가랑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좀 그런 약간 두 개의 자아가 막 싸우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에마 쌤? 네, 이게 지금 성취 기준 그리고 평가가 전면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쨌든 대학에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서 네.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되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학에서 사람을 잘 뽑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감당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도 그냥 교수자가 내가 이런 수업했고 여기서 학생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고, 특히 하는 활동들을 굳이 자세하게 적어주면서 또 특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어줘야 되는 이유가 대학 입시랑 되게 많이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학생의 생기부에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얘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 생기부를 작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학 측면에서도 뭐 좀 움직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기 위해서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이게 일괄적인 평가, 뭐 수능으로 줄을 세운다던가 학교 안에서 내신으로 줄을 세운다는 게 유지되는 한, 좀 전면적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학습자 맞춤의 수업을 하고 또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에 맞는 평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그때 옛날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고생을 해서 대학을 보냐. 누가 좋을 일이.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의 목적이 대학을 보내는 거냐? 물론 이제 저번 교육과정에 보면은 수능을 잘 봐가지고 대입에 맞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초중고의 학교에, 물론 이제 약간 초등학교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중고는 거의 수능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무슨 대학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인데, 마치 모든 목적이 다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보내면 그게 학교의 위상을 높이며 명문으로 가며 플러스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과정이 이러냐라는 그렇죠.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대학을 꼭 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 율도 많이 낮아졌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덕건쌤이 얘기했듯이 사실 진로라고 했지만, 아니면 이제 에마쌤이 얘기했듯이 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입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쉽지는 않다. 어쨌든 이 수능이 있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저희 2화에서는 이제 영어 교육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정된 내용, 그리고 이제 저희가 뽑았던 키워드로 이제 성취 기준의 변화라든지, 이제 학년별, 학교급별 연계성,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희망편일 때가 있고, 굉장히 절망편일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희망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이게 잘 만든 교육과정이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우려점이 더 많은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하드웨어인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자격기준은 그렇다 쳐도 고교학점제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의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빨리 돼야 이제 연계도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 혹은 진로 과정에서 학생들의 평가를 좀 더 수월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쯤이면은 벌써 내년, 올해 이제 학기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미나도 이미 들으셨고, 많은 생각이 와 계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저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이슈,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네, 덩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